보르헤스 픽션들의 단편 작품 17번째 작품 리뷰. 드디어 마지막 작품 남부입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책 자체 리뷰 영상을 포함해서 18개나 만든 셈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보르헤스는 픽션들에 포함된 1956년의 후기라는 코너에서 자신의 최고 단편으로 이 남부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다른 단편에 비해서 이 작품은 표현이 더 세련되고 풍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6년의 후기가 이 책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남부를 읽기 전에 저는 먼저 읽게 되었죠. 약간 안타까운 일인데 판단을 할 때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단내림 효과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단내림 효과라는 것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소개되는데, 판단을 앞두고 먼저 입력된 정보가 정신적 닻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편견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후광 효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책 중간에 나오는 1956년의 후기라는 코너에서 남부를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끔은 결과를 알게 되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가끔은. 그런데 그런 작용을 생각하더라도 이 작품이 유독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멋진 문구나 표현들이 많아 보입니다. 남부라는 작품은 그냥 달달 외워도 좋을 만큼요. 218페이지를 인용해 봅니다. 운명은 죄를 감안하지 않기에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무자비해질 수 있다. 그날 오후 달마는 바일이 번역한 너덜거리는 천 하룻밤의 이야기 한 권을 손에 넣었었다. 중간 생략하고, 높은 열이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고 천 하룻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파들이 악몽을 장식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를 찾아와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달마는 약간 혼미한 상태로 그들의 말을 듣곤 했으며 자신이 지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라곤 했다. 마치 8세기와도 같은 8해가 지나갔다. 앞의 문장은 달만이라는 주인공이 천 하룻밤의 이야기라는 책을 손에 넣기 전에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던진 문구도 아니고 그냥 나온 천 하룻밤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작품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작품이 특별한 소설적 기술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는 책과 주인공의 삶을 공통성으로 엮어버리는 느낌으로 전개되고, 계속 주인공과 책은 엮여서 하나의 소설이 되고요. 책은 달만의 악몽과도 동행하고 때로는 심리적 변화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달만이 병에 걸려 지옥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친구들과 친척들의 반응이 자신의 현실과 괴리되어 보이는 것을 표현합니다. 본인은 8세기 같은 8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 천 하룻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파들이 악몽을 장식했다는 부분을 눈여겨봅니다. 달만의 심리와 책이 함께하네요. 주인공과 책이 이렇게 책이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또렷이 드러나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기서 테레사가 항상 책을 끼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고요. 토마스와 이어지는 만남의 매개 역할도 합니다. 지나친 무거움, 지나친 가벼움이 두 주인공을 통해 대비되는데, 책은 무거움을 보여주는 테레사가 지니고 다니고, 책을 이렇게 등장인물과 핵심 주제와 함께 엮어내는 솜씨가 놀랍고요. 토마스와 테레사의 만남은 깃털보다도 가벼운 우연의 연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설의 종반부로 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우연, 가벼운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이나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는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려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환상적 글쓰기 221페이지인데 이 내용이 잊혀지지 않네요. 책을 읽다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1년이 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픽션들을 읽게 만든 장면입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그는 아직 30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득 그는 브라질 거리의 어느 카페에 마치 오만한 신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 카페에 들어갔다. 거기에 잠든 고양이가 있었다.
중간 생략. 고양이의 새카만 털을 쓰다듬는 동안 그는 그 감촉이 꿈이며 자기와 고양이는 마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인간은 시간 가운데, 즉 연속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술적인 동물은 현재, 즉 순간의 영혼 속에 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연속성과 마술적인 동물, 그러고 순간의 영혼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분석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래도 용감하게 시간이 걸린 후에 시도를 해보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양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고양이를 괴롭히면 복수한다는 미신. 서양에서는 마녀의 심부름꾼이라는 속설 때문에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일부 교회에서 고양이를 죽이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아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그 맡았던 배역을 떠올려 보아도 그럴듯하고요. 선입견을 동원한다면 특히 검은 고양이,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자신은 꿈에 있고 고양이와는 유리된 듯한 표현은 마치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덜 깨어났을 때의 상태를 느껴지게 합니다. 문장을 읽고 받는 느낌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억이나 그래서 느낌만으로는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떠오르게 하네요. 순간의 영혼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을 거쳐서 새롭게 채색된 고양이가 기억이나 꿈을 통해 불려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고양이는 늙지도 않고요. 그것은 허구의 한 형태이고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올리는 인간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변하고 늙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 기억이나 현실에 없는 허구를 만났을 때를 환상적 텍스트로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픽션들에서 다양한 허구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허구와 실제가 만났을 때 그 접점을 유리로 경계짓고 시간의 잣대로 끌어와서 도식화해주는 문장이 바로 앞서 읽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나 표현하기 어려운 문장 같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부분인데 달만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친구들과 친척들이 좋아 보인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는 장면에서도 마치 유리로 두 세계가 구분된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반면에 고양이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억처럼 이렇게 환상처럼 불려오는데 어찌됐건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두 가지 표현 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픽션들은 17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각각의 작품들 간의 연결성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17개의 회로가 나열되어 있고 각각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연결 회로선이 있는 듯 보이고요. 그걸 하나만 소개합니다. 앞서 리뷰했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의 그 본문에는 어느 밤을 떠올리면서 천 하룻밤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남부라는 작품에서 달만이라는 사람과 천 하룻밤의 이야기라는 책의 연결이라고 소개했는데 남부라는 작품에서는 달만이라는 주인공과 천 하룻밤의 이야기가 우연하게 인연을 맺습니다. 주인공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책과 연결되죠. 마치 달만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책이라는 아날로그 물체로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듯 책이 바로 표현의 옵션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멋진 표현 기술 같네요. 해당 부분을 살짝만 소개합니다. 221페이지. 그에게 닥친 불행의 역사와 인연이 깊은 그 책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불행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패배한 악의 힘에 아무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불행을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불행한 역사와 인연이 있는 책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니까 달만의 심리가 넓고도 깊게 설명되는 것 같네요. 이런 표현들이 이 작품의 이 남부라는 작품에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가끔씩 그는 선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기차는 흔들리고 있었다. 견디기 힘들던 정오의 흰색 햇빛은 해질녘의 노란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얼마 안 있어 곧 붉게 물들 것이었다. 또한 객차도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콘스티투시온역에서 플랫폼을 뒤로 하고 떠나버린 그 객차가 아니었다. 평온과 시간들이
객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 모습을 변하게 한 것이었다. 차창 밖에서는 기차의 너울거리는 그림자가 지평선을 향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불악이나 사람들의 그 어떤 흔적도 자연 그대로의 땅을 해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광활했지만 동시에 은밀했고 어떤 점에서는 비밀스럽기까지 했다. 거대한 들판에 가끔씩 황소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독은 완벽했고 아마도 저기에 차 있는 것 같았다. 달마는 자기가 남부를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그런 환상적인 추측에서 깨어나게 만든 사람은 차장이었다. 고독과 함께 남부로 가고 있지만 달마는 마치 창밖 풍경 때문에 과거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기차를 통한 공간적 이동을 과거로의 이동과 겹치게 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느낌과 시간을 인식하는 느낌이 뒤섞이는 효과도 보이네요.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느끼는 두 가지 느낌, 공간과 시간이 뒤섞여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주 멋진 표현 같습니다. 마치 시간에 대해 달만이 느끼는 감회를 보는 것 같고요. 저기에 차 있는 완벽한 고독은 바로 남부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부는 달만에게 결투를 원하니까요. 이렇게 17번째 단편작품 남부의 리뷰를 마치고 보르헤스 픽션들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